안녕하세요.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 자, 저희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을 만든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드디어 100분을 돌파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바람에 이제 100분을 저희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동안 부동산 유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제목은 탑 시크릿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이런 그 방법들, 제가 현장을 고르는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는 원고 없이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PPT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를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탑 시크릿 첫 번째입니다. 돈의 비밀 이죠. 돈의 비밀 편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돈이라는 것 자체는 화폐죠. 이 화폐는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통의 가치로서 화폐가 됐는데, 이 화폐를 만든 이유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없다라는 걸까. 물건들이 썩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화폐. 다음에 또 물물 거래할 때 이동, 그러니까 들고 가기가 무게가 무겁고 또 들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이동이 편리한, 그러니까 들고 가기 편리하다. 또 가치에 따라서 서로 간에 대등한 가치끼리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등한 물건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가치로,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화폐로 많이 또는 작게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화폐죠.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당장을 살아가는, 당장을 거래하고 당장을 살아가기 위해 편리한 것이 화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점만 있진 않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화폐의 단점은 뭐냐면 물건의 가격, 물가라고 부르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돈이 조각조각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화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1975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5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4,500원, 현재는 2020년은 거의 6,000원, 7,000원 정도를 줘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2012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24배 정도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북어값으로 봤는데요. 1975년에 2.54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런데 2009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116.90, 46.1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란 뭐냐면 한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1%대 금리도 아니죠. 제가 이걸 처음 강의 다닐 때 1%대 금리였는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곧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점점 다가가고 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금 적금들, 이제는 이자를 주기가 힘들어요. 줄 수가 없죠. 또 연금, 보험, 펀드, 전부 다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약 연간 3%라고 쳤을 때, 은행금리가 1%대니까 그러면 거기다 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15.4% 떼죠. 거기다가 지방세까지 포함시키고 하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씩 보유 현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이면 20%고요. 또 40년의 은퇴 시기, 40년간 경제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총 80%의 보유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은퇴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고요. 또 본인의 요즘에 은퇴도 그 노후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고 긴 노후를 은퇴 자금이 80%가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보유현금 자산만으로 충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의 재앙과 같은 그런 노후가 남아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보석과 보험이지요.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가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가치가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보석을 좋아하는 건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3000년 이상을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언제고 분쟁이 생기거나 또 그 나라를 떠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장 부피가 작으면서 쉽게 이 가격, 그 가치를 들고 갈 수 있는 게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보석보다 좋은 게 있죠. 바로 땅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마늘과 쑥을 곰과 호랑이에게 먹여가면서 생체 실험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가치가 땅이다. 그러면 땅이 보석보다 좋은 이유는 뭔가? 보석은 살 때는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고 팔 때는 조금 손해보고 팔잖아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 물가 대비 한 번도 그게 올라가는 게 뒤처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도시가 개발되고 땅의 용도가 개발되면서 조금 더 가치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석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은행에다가 그렇게 돈을 넣어두는 것이다. 예금 적금을 하는 거다. 왜?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가치가 계속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돈은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돈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당장 필요한 돈은 유동자산에 넣으셔야 되고 또 급하지 않은 돈은 부동산에 넣어두시는 것이 좀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돈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 제1강 돈의 비밀 편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되는 또는 모두가 안 되는. 자,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되지 않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보시면 다 올림픽 사진들도 있고요. 영동 신시가지가 개발될 당시 또 현재 영동 사거리 있는 사진, 또 옛날 사진들 재미난 유연 있는 옛날 사진들. 자, 8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 곳이나 투자해서 사더라도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호황기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아무 데나 사도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오르던 시절은 끝났다. 80년대처럼 모두가 되는 시절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안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제 동탄에 대한 사진, 또 일본의 사진들, 다음에 신도시에 많이 짓는 아파트의 사진들인데, 자, 이제 보면 인구수가 계속 줄고 다음에 지분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의 투자의 거품은 곧 이제 꺼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본을 봐라. 일본의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합니다만 일본의 모든 집값이 다 떨어졌다? 이건 아니죠.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하락한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와중에도 잘 되는 자리는 분명히 있고 다음에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자리도 분명히 있고 또 가치가 상승하는 자리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동탄 같은 경우에 한때 미분양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났었죠. 미분양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동탄 전체가 미분양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 가까운 곳, 다음에 또 생활하기 편리한 곳, 학교 가까운 곳,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지금도 또 그 당시 때도 집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잘 됐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어디였냐? 불편한 곳, 교통이 좀 먼 곳, 동탄에서 좀 외곽, 이런 데들이 안 됐지 다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10엔에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0원에 무료로 이렇게 집이 나오는 것들은 다 외곽에 불편한데 목조주택, 옛날 집들, 이런 것들이 현재 가격이 같이 하락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심하세요. 모두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모두 안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 이 부동산 유치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기본 공식들을 알고 그거에 대비하시면 되는 자리가 보여요. 안 되는 시절에도 되는 자리가 보이고 잘 되는 시절에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탑시크릿 두 번째였습니다.
자, 탑시크릿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혈관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서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1기 신도시죠. 일산, 중동, 삼본, 평촌, 그 다음에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의 중요 장기들이 지나가는 자리들을 보면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대동맥들이 지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동산도 좋은 혈관이, 교통의 혈관인데 얼만큼 더 빠르고 좋은 교통망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는 중요한 도시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만든 도시들을 볼까요? 제2기 신도시죠. 파주 교화, 다음에 김포의 한강 신도시, 인천의 검단 신도시, 다음에 송도 국제도시, 뭐 청라 이런데, 다음에 오산 쪽으로 내려가서 동탄 신도시, 다음에 판교 신도시는 이제 뭐 외곽순환도로, 첫 번째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포천 쪽으로, 양주 쪽으로 옥정 신도시가 있겠죠. 이렇게 교통이 들어서는 자리에는 신도시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조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겼죠.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벌써 좋은 자리에, 이미 들어설 수 있는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바로 들어선다는 거죠. 고양 창릉, 인천 계양, 인천 계양 발이 헛나가네요. 부천 대장과 계양이 합쳐졌어요. 계장이 되고 그랬나요? 다음에 과천은 이제 워낙에 작다 보니까 그냥 택지로 격화됐고요. 다음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렇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기 신도시에서 말들이 많아지겠죠. 아직까지 교통도 제대로 안 됐고, 다음에 지하철 개통도 불투명해지고, 다음에 아직 다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2기 신도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통이 뭐냐? 바로 GT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철도 따라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의 서울의 지하철망을 보더라도 그 역사를 좀 읊어갈 수 있죠. 1호선부터 현재 9호선까지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지방을 연결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만들었던 지하철 1호선은 기존에 있던 철도를 조금 더 연결해 나가는, 수도권을 밑으로 관통해 나가는 역할이었다면, 바로 2호선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호선 라인으로는 묻지도 말고 사도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강남을 다 좀 더 통과해 가죠. 그러면서 또 서울의 중심가, 뭐 종로, 시청, 뭐 이런 데를 쭉 다 훑어가기 때문에 2호선 라인이 제일 대박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호선을 만들면서 일산과 다음에 분당을 연결을 했습니다만, 강남을 연결해서 분당을 연결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는 거죠. 일산에서 강남까지, 일산에서 분당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당과 일산의 차이가 아마 3호선에서 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중요하구나. 30분대에 강남으로, 그냥 강남의 직장이 150만 개가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게 바로 3호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쭉 생겼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9호선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쭉 쌓여가면서 강남으로 통과하는데 빠르게 통과하죠. 그래서 9호선이 고속으로 해서 통과되면서 마곡동이 크게 뜨게 되는 게 바로 9호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2기 신도시는 뭐냐? 바로 GTX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A노선과 B노선과 C노선을 3개로 해서 전부 다 서울의 중앙과 그다음에 강남 삼성동을 30분 이내에 시속 180km로,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80km로 내달리면서 2기 신도시를 살리겠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2기 신도시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 바로 GT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동산은 철길 따라 오르고요. 반드시 멀 때 사서 가까울 때 판다라는 공식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부동산의 혈관, 교통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 4장입니다. 4장의 테마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때 그 한샘 부엌 가구를 하시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좀 땅을 사려고 하셨는데 그때 강남을 사셨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강남을 살지 않고 강북쪽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는 옛날 지도입니다. 70년대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강남쪽을 보시면 강남이란 동네는 없어요. 딱 두 개 구죠. 성동구와 영등포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강남쪽의 서울로 보자면 영등포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영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또 영동대교, 걔네가 왜 영동이냐?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 해서 영동이거든요. 다음에 위를 보더라도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정도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서대문구 옆으로가 바로 고양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당동, 그다음에 일산은 아예 지도에 보이지도 않죠. 또 한참 들어가야 되죠. 고양군 하니까 되게 막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양주군 마찬가지고, 광주군, 시흥군, 부천군, 김포군 이랬던 게 이제 70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강남쪽으로 영등포 쪽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철도 때문이죠. 영등포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철도 라인 따라 영등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영등포 주변으로 이렇게 상권과 사람들이 사는 곳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영등포 쪽에 보시면 신대방 쪽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강남중학교, 옛날 뭐 강남여중도 있었고 뭐 강남초등학교 이런 게 다 그쪽에 모여 있어요. 그럼 강남에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러면 신대방동 이쪽에 대방동 이쪽으로 강남중학교, 뭐 강남초등학교 이런 게 있냐? 예전에 강남은 다 영등포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강남이라는 이름의 학교들이 전부 다 그쪽에 위치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먼저 보시는 사진이 82년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사진입니다. 논밭이지요. 82년대의 일입니다. 자, 80년대 초반에 지금 보시면 청담동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논현동이 왜 논현동일까요? 논이 많기 때문에 논현동이었습니다. 자, 압구정동 볼까요? 자, 우리 압구정 오렌지족 아주머니 5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소쿠리를 이고 보따리를 이고 논밭을 걸어가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자, 78년의 압구정 모습 볼까요? 지금 압구정동에서 오픈카가 아니라 소에다가 쟁기를 끌고 이렇게 논을 하는 모습이죠. 신사동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 당시 때 강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잠실의 사진입니다. 석촌호수가 보이고요. 잠실입니다. 자,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만들면서 잠실을 개발하죠. 항상 물이 넘치던 자리를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넓은 땅들을 이제 만드는데 올림픽 시설만 있으면 되지 않겠죠. 뭐 이제 위락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이 땅에 놀 수 있는 시설 때문에 롯데라는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서 땅을 이제 정부에서 주고 롯데월드를 만들고 호텔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데월드를 만드는데 롯데월드 직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다 그냥 논밭이고 다 그냥 뽕밭이고 이랬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면서 롯데월드 직원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아파트를 줍니다. 자, 지금 현재도 롯데월드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거의 다 부자입니다. 초창기 롯데월드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가진 부자분들이 롯데월드 예전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산입니다. 90년대 초에 백마역의 사진, 90년대 초반에 정발산의 모습, 그다음에 일산역 부근, 이것도 거의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자, 일산역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개성이라는 그 뭐 슈퍼마켓 써니텐 보이고 그 좌측편으로 개성식당 바로 좌측편으로 보이는 작은 뭐 연탄창고 같은 건물, 얘가 일산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산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홍수가 크게 났었죠. 그때 떠내려온 돼지가 지금 자유로 이제 만들어진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네요. 그 홍수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넓은 땅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90년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자, 바로 상암동의 하늘공원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밑에 12번 버스가 종점이 상암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서울에서 상암동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의 모든 버스 종점이 상암동이었어요. 돌고 가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상암동에 살고 싶었을까요? 바람만 불면 쓰레기 냄새 나고, 그죠? 버스 교통 불편하고, 다음에 다 뻘밭이고, 뭐 이랬던 자리인데, 자, 그렇던 자리가 이렇게 하늘공원 만들어, 그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 했는데, 거기다 덮어버리고, 하늘공원을 만들고,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고, 상암동을 만들어냈죠. 그 누구도 이 상암동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얘는 판교죠. 판교 신도시, 한국의 테크노밸리라고 부르는 판교입니다. 판교는 옛날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들은 옛날 사진이 있었지만 판교라고 하면요, 그냥 단지 톨게이트였습니다. 톨게이트 사진 누가 뭐 찍을 일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진조차 구할 수 없는 동네가 판교.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네가 이사를 간 동네 판교이죠. 판교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자, 강남의 모습, 옛날의 강남과 지금의 강남의 모습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만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래에 그때 그걸 살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만 보는 눈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 자, 설마 하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5장입니다. 5장은 출구 전략 타이밍입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단지 그냥 지금이 좋네, 너무 좋네, 지금이 타이밍이네, 들어가는 것만 욕심낼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자리들을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이 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뭐가 들어선다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뭐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요것만 보고 요때 얼마가 올라갈 거다, 그때 나와야지 라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전략을 반드시 수립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송도의 사진 위에 있는 거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위례 신도시의 사진이죠. 이런데 보시면 송도나 위례 신도시나 물론 호재도 있었고 잘 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어떤 것을 목표로 뭐가 들어선대더라 그러면 그 들어서는 것이 완성됐을 때 나오는 이러한 전략들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차가 쭉 지나가고 좌우측에 상가가 지금도 뭐 보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그걸 보고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타이밍이 너무 일찍 들어간 거죠. 트램이 실제 들어가지고 운영이 돼야 그때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보고 예쁘다, 좋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타이밍을 본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타이밍을 잡을 때 뉴스에 어디가 뜬대더라, 어디가 잘 된대더라 라는 것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뉴스는 항상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나 예측이고요. 과거를 얘기하는 건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들어간다? 그럼 오늘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오늘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개가 다 상투 끝을 잡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지나간 제일 뒷북을 치는 이러한 현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측하고,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언제쯤에 뭐가 들어선대더라, 언제가 시작됐다, 뭐 다음에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3승 법칙이 있죠. 처음 발표가 났을 때 오르고, 다음에 공사가 시작했을 때 오르고, 다음에 개통했을 때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출구 전략을 언제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 상태에서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출구 전략인데, 출구 전략에서 건물이 이제 외형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도 꽤 괜찮은 출구 전략이에요. 외형이 만들어지면 일단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학교나 병원이 거의 완성됐다, 이럴 때가 이제 출구 전략이 되겠죠. 지하철이 개통하기 얼마 전,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출구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나올 때를 정하고서 들어가라 라는 게 탑시크리트 5번째였습니다. 자, 6번째는요, 인구 감소와 부동산에 대한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인구 감소 때문에 주택값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겠죠. 자, 인구가 줄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이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인구 감소, 이게 되겠죠. 물론 인구 감소가 그 주택의 값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인구 감소가 부동산의 전망을 논할 때 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는 되게 이렇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70년대 80년대생의 인구는
현재 나이대별로 약 80에서 90만 명인데 최근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절반도 안 되는 36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앞으로 주택 매수할 사람도 없고 주택값이 하락할 거다라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집이라는 걸 숫자로만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구수보다 중요한 건 세대수고요. 요즘은 계속해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또 1인 가구들이 늘기 때문에 세대수는 계속해서 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 정책, 세금, 심리, 금리, 통화량, 환율, 물가, 외국인 투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결국은 다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에 가깝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런 곳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은 대개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올라가고 모두가 내려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되는 자리는 된다. 될 놈 될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미래를 지켜줄 근거가 뭐냐, 지켜주는 게 뭐냐, 지금 보시면 세종대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최빈국, 전체 120여 개의 국들 중에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미래가 없는 나라였죠. 거기다 자원 또한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성실과 근면, 다음에 또 교육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 수출 무역 11위, 다음에 또 세계 경제 6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 국가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이제는 4차 산업이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절에 한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사업, 그 다음에 또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마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요즘 IT에서 한글이 정말 IT에 적합한 글이고, 다음에 정말 빠르고, 다음에 또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은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의료, 바이오, 문화 콘텐츠, 다음에 또 로봇, AI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의 홈그라운드이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찾고 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짐 로저스라고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죠.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에 투자해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이다 라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본 건데요. 자, 실제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또 위치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짐 로저스의 말처럼 세계 2위를 가는 나라가 된다고 치면 서울과 수도권은 2위 하는 나라의 중심 도시가 되겠죠. 그럼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고 도시의 집값, 그곳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 7째 탑시크리트 7입니다. 바로 6대4의 법칙인데요. 자, 출구 전략 세울 때 함께 보셔야 될 게 바로 6대4의 법칙입니다. 자, 처음 이제 들어가서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데를 총 10등급으로 나눈다고 친다면 1부터 10까지 드실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를 6과 4로 나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6을 드시겠습니까? 4를 드시겠습니까? 자, 반드시 4를 드셔야 됩니다. 6이 아니라 내가 먹은 돈보다 내 뒤에 넘겨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금액이 더 커야 더 빨리 매매가 되겠죠. 얘가 바로 환금성인데요.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4 정도 됐을 때 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건, 특히 부동산 투자라는 건 얼만큼을 내가 벌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표된 금액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벌었다 이거든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올라가는 숫자가 나머지 6이 올라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10까지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8, 9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점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거래도 잘 되지 않고 비싸졌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가서 4 정도까지 올랐었을 때 또 앞으로 올라갈 금액이 더 많을 때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넘기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줄이고 계속해서 4, 4, 4, 4씩 쭉 먹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1부터 1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1부터 4, 다시 1부터 4, 1부터 4 하고 이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4등 전략입니다. 5등이어도 좋아요. 자, 대개가 보면 1등부터 3등이 된서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다, 뭐 요즘 마용성이 뜬다, 뭐 수용성이 뜬다, 이렇게 반드시 그거에 대한 제재가,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하는 곳보다 4등, 5등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가 막 소문이 날려 할 때, 거기가 많이 뜨려 할 때, 1등이 되려 할 때 4만 먹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4, 5등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 5등으로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띄면 좋을 게 없다. 소문 나면 좋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탑시크릿 8이었습니다. 다음 탑시크릿 9입니다. 9번째 전략이죠. 바로 빨판상어 전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역세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세권 참 좋죠. 불패의 신화, 역세권이잖아요. 여기서 얼마큼 가깝냐, 교통에 대한 얘기죠. 다음 숲세권은 조금 고급 빌라 단지들일 거예요. 좀 더 주차장이 넉넉하고, 다음에 쾌적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전용률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 조금 더 쾌적하게 내가 사용하고 하는 곳은 이제 숲세권이겠죠. 다음 스세권과 맥세권은 이제 상권,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건데요. 스타벅스 옆자리, 맥도날드 옆자리, 이런 게 유동인구가 잘 형성되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가 좋다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슬세권입니다. 요즘 슬세권을 꼭 아셔야 되는데, 슬세권이 뭘까요? 바로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출퇴근도 슬리퍼를 신고 출퇴근을 하고, 퇴근도 슬리퍼를 신고 하고, 쇼핑도 슬리퍼를 신고 하고, 다음에 영화 관람도 슬리퍼를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슬세권인데,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족도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면 대개가 다 주택, 주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개가 다 그 당시 때 만들어진 그런 그 곳들은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지 잠자는 곳, 그리고 출퇴근은 멀리까지 1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지옥철에서 이랬던 시절인데, 이제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므로 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 출퇴근해서 버리는 시간들을 줄여내면서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슬세권이 요즘 뜨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이나 숲세권이나 뭐 스세권, 그다음에 또 뭐 이마트 가까이 있냐, 홈플러스 가까이 있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상어 밑에 딱 달라붙은 빨판 상어처럼 우리가 그 부동산의 정보라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대기업들이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스타필드 옆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서는 곳 바로 밑에라면 충분히 좋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탑시크릿 10번째 이야기네요. 자, 10번째 이야기는 철강왕 카네기의 묘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왕 카네기 다 알고 계시죠? 1835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난한 직공의 장남으로 출생을 합니다. 자, 산업혁명 영향으로 수공업이 좀 어려워지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1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서 방족공, 뭐 기관 조수, 뭐 전보 배달원, 뭐 전신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1853년에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1865년에 남북전쟁 후에 철강 수요 증가를 예견하고 철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889년 카네기 철강회사가 미국 철강 생산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게 되고요. 1901년에 회사를 매각한 후에 교육과 자선사업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1902년 카네기 협회 설립해서 약 3,000개의 공공도서관을 기부하고요.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정규교육은 한 4년 받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았죠.
현재 카네기 과학센터와 카네기 공과대학,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네요. 설립을 했죠. 자, 그 사람의 대단한 사람이죠. 이 철광한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또 전문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좋은 분들, 또 내가 믿을 만한 분들 곁에 두시고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의사를 곁에 두고요. 네, 전문의가 되겠죠. 다음에 또 변호사를 곁에 두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투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해 없이 더 큰 그런 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원대한 TV를 통해서, 부동산 유치원을 통해서는 조금 기본되는 이야기들, 또 쉬운 이야기들, 부동산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실전 투자를 통해서는 물건들,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이 힘든 시절에는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거든요. 다음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괜찮은 투자처가 어디 있겠느냐, 또 이 투자처도 큰 돈이 아니라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이미 전문가 그룹이 철강과 카네기처럼 투자 전문가들이 다 곁에 있어요. 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제 투자를 알아보고 있고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얘를 잘 모아서 잘 굴려서 큰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또한 제가 제시를 해 드려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떻게 꿈을 심어가고 어떻게 이끌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잘 양육되고 다음에 또 제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원대한 TV의 원대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